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서지지 않으려고 버틴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5년 만에 딸과 재회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재회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5살 수님 씨는 평범한 꿈을 꿨습니다. 사랑받고 아이를 낳고 따뜻한 밥상 앞에서 웃는 그런 삶. 그저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잔인하게 부서졌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주먹이 처음으로 날아왔습니다. 밥이 이게 뭐야? 그릇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수님 씨의 뺨에 뜨거운 통증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로 맞을까? 오늘은 어떤 말로 상처받을까?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잔인했습니다. 주먹보다 더 아픈 것은 말이었으니까요. 식충이 같은 것. 우리 집 길을 다 꺾어먹네. 여자가 남편 하나 못 받들면 어디 쓸 데가 있냐? 수님 씨는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웃어 보여도 그 눈에는 늘 흠만 보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빨래하고 논밭일까지 거들어도 돌아오는 건 구박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집 남편 읍내 여자랑 놀아난데 그 말을 들은 수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남편만큼은 자신의 편이라고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한마디가 그의 분노를 불렀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수님 씨는 쓰러졌고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쓰러진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손을 잡고 달랬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수님 씨는 다음 날 아침 부엌에 앉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밥이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식은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쯧쯧 저렇게 처맞고도 밥이 넘어가나? 수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미친년이네. 그 한마디 그 눈빛 그것은 수님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것,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것. 그 절망은 어떤 폭력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두 가지 선택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고요히 잠든 새벽 4시 수님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7살 아들, 5살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엄마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녀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눈물과 함께 지난 삶을 뒤에 남긴 채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버스표 한 장, 손에 쥔 돈은 고작 1,000원 남짓. 수님 씨는 무작정 읍내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엄마 귀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정말로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첫날 밤 여인숙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수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손에 들어왔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깊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버린 건 가족일까 아니면 나 자신일까? 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울고 있을까? 남편은 또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을까?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밥은 제대로 주고 있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미친 듯이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날 밤 수님 씨는 단 한 번도 편히 숨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수님 씨는 식당에서 일했고 공장에서 일했고 남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고 가족이 아니라 감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님 씨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 순한 사람이야. 화를 낼 줄도 모르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여자. 늘 웃으며 일하고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함 뒤에 얼마나 많은 울음과 싸움이 숨겨져 있었는지. 밤이 되면 수님 씨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 사진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색은 바랬고 얼굴은 흐릿해져 이제는 윤곽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그 사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잘 자라다오. 밥은 잘 먹고 있겠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다.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어릴 적 아이들은 비 오는 날만 되면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같이 장화 신고 나가요. 그 웃음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는 흙냄새와 함께 오래된 죄책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수님 씨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바꿨습니다. 수님 씨는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는 잘 됐고 2번째 가게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건물 하나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인생 역전이네. 대단한 여자야. 가난한 여자에서 건물주가 된 사람.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쌓여도 아무리 재산이 늘어나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수님 씨의 밥상에는 늘 반찬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는 이제는 곁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먹자.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을 삼키며 그래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며. 사람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참 강해. 하지만 수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부서지지 않으려고 버틴 것이라는 걸. 이건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리던 얼굴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엄마. 딸 미정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이름 미정. 수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이름. 미정아, 정말 너니?
이제야 엄마 찾으러 왔어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딸 미정. 그토록 보고 싶었지만 그토록 두려웠던 이름. 수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다시 깨어나면 혼자일까? 그땐 너무 어려서 엄마가 왜 떠났는지도 몰랐어요. 아빠는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서 떠났다고 했어요. 미정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술만 마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화풀이를 했죠. 내 엄마가 날 버렸다. 여자는 다 똑같다.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할머니는 더 심했어요. 내 엄마는 미친년이다. 너도 엄마 닮아서 쓸모없을 거다라고 했어요. 미정 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밥을 얻어먹고 방과 후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왜 날 버렸을까? 왜 나만 두고 떠났을까? 수님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의 폭력, 할머니의 구박. 엄마도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이었다는 걸. 그 말에 수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녀의 가슴이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용서. 그토록 바라던 용서가 드디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딸은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를 챙기고 장을 보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수님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제 혼자 살지 말고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수님 씨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을 다시 찾은 듯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길은 따뜻했고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는 얼굴 뒤에서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날 만나러 온 걸까? 수님 씨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을 기다려온 딸입니다. 이제 와서 의심하는 건 죄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문득 딸의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통장과 서류가 놓인 자리, 그리고 수님 씨가 가장 아끼는 방.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사랑은 늘 의심을 밀어냈습니다. 오랜 그리움은 모든 질문을 잠재웠습니다. 수님 씨는 그저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님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재회가 축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인지를. 35년 만에 열린 그 문이 과연 그녀를 구원으로 이끌지 아니면 다시 한번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넣을지를. 미정 씨에게는 수님 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정 씨가 15살이 되던 해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로 망가진 몸은 끝내 버티지 못했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켜줄 어른도 기대어 울 곳도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일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도 없이 식당과 편의점을 전전했습니다. 밥은 대충 때웠고 잠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정 씨는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조금도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여자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취직은 번번이 실패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다 보니 빚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미정 씨는 벽에 또 벽을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 씨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진수. 그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옷차림은 말끔했습니다. 무엇보다 늘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곧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미정 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수천만 원의 빚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미정 씨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문자에는 협박 같은 독촉이 쌓여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할머니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미정 씨의 인생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5년 전 자신을 두고 떠나간 엄마. 엄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미정 씨는 처음으로 엄마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수님 씨가 건물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미정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원망, 질투, 그리고 기대. 나를 버리고 혼자 잘 살았다고? 그렇다면 나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미정 씨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도와줄까? 아니면 엄마가 나를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아닐까? 오랜 고민 끝에 미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찾아가기로.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재산을 손에 넣는 것. 그것이 미정 씨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정 씨는 다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박진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기꾼이었고 여전히 위험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하자. 내 엄마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빼내는 거야. 너는 딸이잖아. 쉽게 믿게 만들 수 있어. 미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마지막 양심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독촉 전화가 울렸고 현실은 잔인하게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미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날 버렸어. 이제는 내 차례야. 그 순간 35년 만의 재회는 사랑이 아닌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복지관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박진수. 그는 자신을 은퇴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차분한 말투, 깔끔한 옷차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태도. 누가 보아도 믿음직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수님 씨 곁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수님 씨,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다음 주 산책 모임 같이 가실래요? 아, 글쎄요. 저는 그런데 잘 안 나가는데요. 혼자보다는 둘이 걷는 게 더 좋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수님 씨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복지관 마당에서, 작은 카페에서, 천천히 걷는 산책길에서. 그는 꽃 한 송이를 건넸고 전시회에 함께 갔으며 따뜻한 국밥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수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오래 묻어두었던 설렘, 이 나이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능하다는 기쁨.
그것은 오랜 시간 비어있던 마음을 채우는 달콤한 착각이었습니다. 한편 딸 미정 씨는 점점 더 깊숙이 수님 씨의 삶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런 재산 관리는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천천히 하면 돼. 그래도요. 저도 이제 배워야죠. 나중을 위해서라도요. 딸의 말투는 늘 다정했고 손길은 따뜻했으며 미소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님 씨의 통장과 각종 서류는 하나둘 미정 씨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쯤 이미 되돌리기에는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화장실로 향하던 길, 계단 뒤편에서 낮고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수님 씨가 알고 있던 그 다정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이번 달 안에 계약서 받을 거야. 노인네, 완전히 넘어왔어. 수님 씨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아직이야. 너무 급하면 의심받으니까 천천히 가야지. 수님 씨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좋아. 미정 씨 쪽에서도 계속 압박해. 양쪽에서 조이면 명예 이전은 시간 문제야. 그 순간 수님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정? 내 딸 미정? 왜 그 이름이, 왜 그 입에서 나오는 걸까? 그때 박진수가 고개를 돌렸고 수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수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화장실 가던 중이에요. 통화 방해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조카랑 통화했어요.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차갑고 계산적인 그림자가. 그 순간 수님 씨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대어 버렸던 마음, 외로움을 달래준 손길,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하나의 함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이 아니라 전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수님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벽을 짚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왼쪽 구두는 뒤꿈치에 걸려 반쯤만 벗겨져 있었지만 다시 신경 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거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까지 걸어가 털썩 앉았습니다. 가방은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그 안에서 휴대전화가 똑 소리를 내며 굴러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 개 짖는 소리,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의 세계는 방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남자가 미정이랑.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수님 씨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토할 것은 없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였습니다. 메스꺼움만이 목구멍을 조여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님 씨는 천천히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제야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수님 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수님 씨가 맞기는 했지만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눈 밑은 검푸르게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은 피 한 방울 없이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축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손을 들어 거울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그러다 점점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추운 것도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정말 내 딸이 나를. 문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속였다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님 씨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방 안을 채우자 오히려 더 적막했습니다. 텅 빈 공간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소파, 먼지 하나 없는 테이블, 가지런히 놓인 리모컨, 혼자 사는 집의 고요한 정갈함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다시 소파에 앉아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 설마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보았던 그 장면, 딸과 그 남자가 마주 앉아 있던 모습, 미정이가 남자의 손을 잡던 순간, 그리고 남자가 웃으며 건네던 봉투,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걸까? 목구멍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공기가 모자란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뜨겁게 달아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나 싶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프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커피숍, 미정이와 그 남자, 봉투, 웃음. 왜 그랬을까?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처음부터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중간에 변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흘렀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님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였고 그마저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 아니 반 끼 정도였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지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몇 킬로그램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수없이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이에게 전화해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니? 정말이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답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켜만 놓고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 씨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던가 싶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미정 씨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딸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멈칫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미정아 왔니? 밥은 먹었어? 됐어요. 미정 씨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탁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거요. 수님 씨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뭔데? 열어보세요.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수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입구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류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장에 눈에 들어온 것은 큰 글씨로 인쇄된 제목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신청서. 수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님 씨 소유의 그 건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신청인 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렷하게 적힌 이름. 이미정. 수님 씨의 시선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간신히 나온 소리였습니다. 미정 씨는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물 명의 변경 서류예요. 명의 변경이라고? 네. 엄마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기는 거예요. 수님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듯 말했습니다. 혼자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임차인 전화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수리도 미루시고요. 그건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관리는 제가 할게요. 제 명의로 하면 세금도 깔끔하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편하실 거예요. 논리적이었습니다. 너무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 건물인데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사기꾼들 많아요. 노인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사기, 보이스피싱. 엄마 혼자서 다 막을 수 있어요? 말은 딸을 걱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다. 그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님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분? 엄마랑 요즘 자주 만난다던데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 박진수였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던 만남이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보낸 거니? 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뭐라고? 우연이었어요. 그분이 부동산 일을 하신다고 해서 엄마 건물 이야기를 했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린 거예요,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여 혼자 사시니까요.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전부니? 미정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수님 씨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럼 지금은 뭔데? 그 순간 미정이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요. 미정이는 소리쳤습니다.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35년 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진짜로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미정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늘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뭐라고? 자기 인생, 자기 행복, 자기가 편한 것. 미정아, 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하시면 맨날 본인 이야기만 하셨잖아요. 건물 이야기, 임차인 이야기, 돈 이야기. 제 이야기는요? 제 삶은요? 나는 있었으면 연락이라도 자주 했겠죠. 보러 오기라도 했겠죠. 나는 바빴어. 돈 벌어야 했고, 엄마 인생 살기 바빴죠. 그 말에 수님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공기가 무거웠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수님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딸이 눈동자는 이글거렸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전 5살 때 버려졌어요.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엄마는 어디 갔는지, 왜 떠났는지, 언제 돌아올 건지. 아빠는 매일 술만 마시고 날 때렸어요. 할머니는 날 식충이라고 불렀어요. 엄마가 버린 자식이라고 쓸모없다고.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학교에서 따돌림 당했어요. 엄마 없는 애라고.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전변명했어요. 우리 엄마는 바빠서, 우리 엄마는 일하러 갔어. 하지만 사실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수님 씨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려는데 학력이 없어서 안 됐어요. 편의점, 식당, 공장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빚만 늘었어요. 그러다 만난 남자한테 사기당하고 수천만 원 빚을 떠안았어요. 미정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엄마가 날 버린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편하게 사셨잖아요. 건물까지 가지고. 수님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뺏으려 한 거니? 미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방안을 짓눌렀다. 오랜 침묵 끝에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같은 사람은.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혼자 잘 살기 위해 자식을 버린 수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친년이잖아요. 시간이 멈췄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말. 수님 씨의 귓가에 다른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35년 전, 그 집, 그 부엌. 시어머니가 던졌던 바로 그 말. 완전 미친년이네. 같은 단어, 같은 억양, 같은 경멸. 당시 수님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남편에게 맞아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피가 흘렀다. 깨진 그릇 파편이 손바닥에 박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쯧쯧. 저렇게 처맞고도 밥이 넘어가나? 그리고 완전 미친년이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수님 씨는 뭔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망 같은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 같은 것이. 그날 밤 수님 씨는 결심했다. 나가야 한다. 이 집에서, 이 사람들에게서. 아니면 정말로 미쳐버린다. 그리고 떠났다. 아이들을 두고. 그게 35년 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을 자신의 딸이 하고 있었다. 미친년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수님 씨는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의 모욕과 절망, 그리고 그날 이후 다짐했던 냉철한 생존의 의지까지 모두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미정이는 서류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엔 제 거 될 거잖아요.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해요. 빨리 결정하세요. 그분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 그 사기꾼 같은 남자. 수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봤다. 미정아. 네. 너. 정말. 내가 정말 내 딸이 맞니? 미정이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이제 와서 딸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그것도 편하시겠네요. 버린 자식 아예 없던 걸로 하면. 그게 아니라 수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내가 왜 떠났는지 정말 몰라? 알아요. 엄마 인생 살려고 떠났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도망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는 도망갔어. 하지만 뭐요? 하지만 그게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미정이는 비웃었다. 변명하지 마세요. 전 이제 엄마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도장이나 찍으세요. 그게 엄마가 저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수님 씨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다. 자신의 건물, 자신의 재산을 딸에게 넘기는 서류. 3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것.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 모은 돈으로 산 건물. 그게 이렇게 가는 건가? 수님 씨는 천천히 일어나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미친년이야. 근데 그 미친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더니 가스레인지 불 위에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으며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딸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너한테도 나한테도 필요 없는 연극이야. 수님 씨는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너는 내가 편하게 살았다고 했지. 건물까지 가졌다고. 하지만 너는 몰라. 내가 그 건물 하나 사려고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모욕을 참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수님 씨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5살의 엄마를 잃는 게 얼마나 아팠겠어. 나도 안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 거기 남았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맞아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야. 불길이 사그라들며 방 안에는 타는 종이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린 건 사실이야. 그건 변명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살아남은 건 잘못이 아니야. 수님 씨는 마침내 모든 미련을 버렸습니다. 딸도 남자도 과거도 이제 나가줘. 다시는 오지 마. 미정 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다. 3개월 후 수님 씨의 그림이 복지관 강당 벽에 걸렸습니다. 파란 하늘, 노란 해, 초록 들판. 단순하지만 평온한 풍경. 35년 전 떠돌던 여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님 씨, 그림 정말 좋아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후회는 없어요. 빌딩 기부도 전혀 후회 안 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벽면에는 감사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수님님의 기부로 독거노인 15가구 월세 지원,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확장,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능. 수님 씨는 현판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딸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 재산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편의점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고 있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멍한 표정, 부은 눈. 수님 씨는 35년 전 자신의 모습을 그 여자에게서 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쉼터가 있어요. 수님 씨는 조용히 연락처를 건네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이다. 아무도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어. 수님 씨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은 수님 씨를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모두 그녀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무너졌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짜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님 씨는 오랜만에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님 씨, 혹시 아들분은 연락하셨어요? 아니요. 아들은 딸과 달라요. 연락이 없네요. 혹시 찾아보실 생각은? 수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찾아오고 싶으면 찾아오겠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내 평화가 더 중요해요. 그 말에는 체념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수용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밤이 되면 수님 씨는 여전히 작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 사진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고통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님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어요? 딸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수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서지지 않으려고 버틴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무너지지 않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수님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나누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님 씨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아이를 두고 떠난 수님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